안녕하세요. 임동재입니다. 저질과 품격, 그 사이 어딘가.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작당모임, 소파인 클래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프닝 마저 듣고 시작하시죠. 오늘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게스트는 김진영 씨고,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플라톤의 알키비아데스 1입니다. 알키비아데스 1은 현대에 들어 여러 위장 논란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럽에서 플라톤 입문서 같은 개념으로 통했던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전 그레이트북스를 다룬 저희 팟캐스트의 첫 에피소드를 이 책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채널 소개 그리고 진행 방식을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방금 사실 녹음 직전에 저희가 채널 명을 두고 약간의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원래는 가라소피, 그러니까 이제 가라 필로소피, 가라 철학 요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볼까 좀 생각을 했는데, 또 형이 막판에 또 되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해줘가지고 이제 채널 이름은 소파 클래식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지영 씨 그 소파 클래식의 그 간단한 유래와 그, 그 제목이 생각나게 된 그런 걸 좀 살짝 얘기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사실 학교를 같이 다녔었죠. 그쵸, 그쵸.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같이 책 읽고 같은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 추억 중에 하나가 같이 소파에 둘러 앉아가지고 정말 책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책과 관련된 우리 삶의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게 기억이 나서, 그 소파에서 나눴던 클래식들 해가지고 소파 클래식이라고 짓는 건 어떨지 그냥 제안을 했었었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해주니 기분이 좋네요. 아, 그쵸. 소파 클래식 너무 괜찮은 것 같고, 물론 저희가 소파에 둘러 앉아가지고 클래식 얘기만 한 건 아니지만, 또 각자의 여러 이야기도 하기도 했지만, 소파 클래식은 되게 좋은 것 같고, 보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그렇게 막 체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목도 채널 명도 즉석에서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진행 방식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클래식을 다루고 그레이트북스를 다루기는 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강의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세미나 그런 형식일 거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지? 만약에 이게 이거면은 여기서는 또 다른 데서는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또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은 듣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철학이라는 또는 정치 철학이라는 아주 마이너하고, 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들어서 박해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학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생기셨으면 하는 그 취지고, 더 진행 방식이나 관련해서 좀 이렇게 덧붙일 말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도 이 책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죠. 저희들도 그쵸. 책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또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이 책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책을 알아간다라는 느낌이 아닐까. 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오늘 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도 말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쵸. 우리가 정말 이 책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음. 약간 이런 질문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팟캐스트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 이제 서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던지면서 조금 조금씩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취지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 알키비아데스 1이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한 요약을 하고, 발제를 하고,
또 이제 진영이 형이 이제 오프닝 질문을 해줌으로써 이제 저희 대화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키비아데스 1의 주인공인 알키비아데스는 되게 명예욕이 충만한 젊은인데요. 걔는 어릴 때부터 매우 잘생겼고 또 집안도 아주 빵빵해가지고 장차 이제 아테네를 이끌어갈 장군들 중 한 명이 될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가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알키비아데스를 유년기부터 이제 좋은 말로 하면 관찰,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이 쎄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스토킹을 해온 거죠. 그쵸? 스토킹을 해왔고, 사실 그리고 좀 또 이 무섭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도입부에서 알키비아데스가 그런 이제 뭐, 이제 갓 성인이 돼가지고 아무런 뭐 이성적인 그리고 또 사상적인 기본을 갖추지 않고 이렇게 정계에 바로 데뷔를 하려고 하니까 알키비아데스를 막아서면서 설득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제아편은 시작이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처음에 알키비아데스한테 묻는 질문은 이제 아테네 시민들을 위해서 너가 무엇을 조언할 수 있냐 였고, 알키비아데스는 그 대답으로 이제 자기는 전쟁과 평화에 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는 알키비아데스의 답에 소크라테스는 그 지식을 어떻게 얻었냐, 어디서 얻었냐고 추궁을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만약에 알키비아데스가 뭘 배웠다면은 이제 뭐 그 스승이 있을 것이고, 혼자 깨달은 것이라면은 자신이 어느 순간에 그 지식에 대해 무지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알키비아데스는 답을 하지 못하고,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가 전쟁과 평화, 뭐 그리고 정의의 문제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본인이 조언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무지함이 밝혀졌음에도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대한 열망, 그리고 정치적 야망을 꺾지 않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이 전쟁과 평화, 그리고 정의에 대해 무지함에도 아테네를 다스리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정의 그 자체에 대한 아테네 사람들의 무관심을 내세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크라테스는 긴 문답과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알키비아데스가 정의, 선, 그리고 훌륭함에 더해 본인의 영혼에 대한 지식까지 갖춰야 되고, 또 자기 영혼을 궁극적으로는 돌보는데 시간을 쏟아야 된다고 설득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키비아데스는 완전히 설득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는 평생 그러면서 살겠다, 약속한다 라고 하면서 대화편은 끝이 나는데, 또 저희가 뭐 실제로 역사를 이렇게 돌아본다면은 알키비아데스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꺾지 못하고 얼마 안 가서 정계에 데뷔를 했고, 되게 이제 파란만장한 파도가 많은 인생을 살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제 간단한 요약이고, 이제 진영 씨가 오프닝 질문 던져주시면서 뭐 좀 더 덧붙일 게 있으면 이렇게 덧붙여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네, 내용은 정말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은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런 질문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좋게 말하면 이제 지켜봐 왔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스토킹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처음에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러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스토킹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키비아데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누구한테 배웠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 이런 거는 누구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잖아." 이런 얘기를 탁탁탁 던질 수 있을 정도로 한 사람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잘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되게 좀 무관심하다라는 느낌? 혹은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나한테 나타났지?'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진행됨에 따라서 마지막에 보면 알키비아데스는 오히려 소크라테스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싶어 하는 이 관계로 변하게 되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고 또 왜 마지막에 가서는 변했는지 저는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처음 부분에선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에서 "너는 이런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혈통을 가지고 있고 또 너의 외모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얘기를 소크라테스의 입으로 알키비아데스를 설명하는데 중간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질문하는 자와 대답하는 자 중에서 누가 말을 하고 있냐?" 이런 대화가 오가는데 둘이 동의하게 되는 거는 알키비아데스와 소크라테스 둘 다 "대답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두 대화는 소크라테스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알키비아데스가 자신의 생각을 대답하는 형식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가르친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알키비아데스 내면에 있는 생각을 소크라테스가 끄집어냈다라는 건데 그럼 왜 마지막에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한테 배우고 싶어 했을까? 소크라테스는 가르쳐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질문들이 좀 남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가르친 사람은 결국에 이제 알키비아데스 본인 또는 뭐 자기 내면에 있는 여기 알키비아데스 스토리상으로 따진다면 뭐 자기 영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이래서 플라톤 입문서로 통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드는 그 대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자기가 결국에는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답하는 사람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 점도 결국엔 나중에 그 다른 책이지만 이 미노? 한국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메논에서 나오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결국엔 자기가 자기의 영혼이 예전에 배웠던 것을 이제 다시 기억해내는 것일 뿐이다 라는 그 얘기랑도 되게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면은 소크라테스가 가르친 게 없는데 알키비아데스가 따라가고 싶어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좋아하고 따라가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과연 무엇일지 어떻게 보면은 뭐 제 그런 궁금증을 좀 질문 형식으로 바꿔보자면은 질문을 던지는 그 행위 자체가 교육 또는 그 가르침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쵸. 교육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진다라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계속 궁금한 거는 '소크라테스는 그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둘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가르칠 수 있냐?"라는 이 질문이 둘의 대화에서 핵심 질문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랬을 때 둘이 계속해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잘 아는 사람 혹은 꾸준히 트레이닝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트레이닝할 수 있다라는 이 대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대화가 오고 갔다라면 질문을 했다라면 소크라테스는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면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나는 알지 못하고 너 내면에 있는 소리일 뿐이야."라고 말을 한다라면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하는 걸까? 아니면 여기서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둘의 관계는 러버라고 말을 하잖아요. 한국어로 어떻게 뭐 번역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러버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몰라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좀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정리를 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이 어떻게 보면 플라톤 저술에서 나타나는 좀 약간 빡친 포인트라고 할까요? 소크라테스를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분명히 읽으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저 새끼는 뭘 안다. 저놈은 저거를 알고 이렇게 살살 유도하면서 이게 긁어내는 거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결국 소크라테스가 던지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 보면은 나오는 결론은 쟤는 알아서 저러는 게 아니라 쟤도 모르는 거구나라는 결론에 이렇게 도출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건 사실 알키비아데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플라톤 저작에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그 당시의 그 아테네 시민들을 빡치게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걸 저희가 이렇게 읽으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아냐라는 질문,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알키비아데스 책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라는 생각은 드는 것 없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형은 뭐, 생각나는 그 부분이 있나? 그 책에서? 사실 이 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플라톤 책에서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알고 있냐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다른 책들도 다 이런 대화로 진행이 돼 가지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눈이 가는 부분은 중간에 이제 되게 유명한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Know thyself."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소크라테스가 말을 굉장히 길게 하는 부분이에요,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뭔가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근데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는 또 답하기 힘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책들이. 과연 얼마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속 드러내냐 했었을 때 드러내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약간 지금까지 하던 소크라테스 이놈은 얼마나 알고 있냐 그 질문에서 약간의 그런 이 탄젠트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 대화에서 반복되는 얘기가 얘는 뭘 알고 있다. 근데 알 수가 없다. 얼만큼 아는지 우리가 추측만 하고 실제로 이놈이 내가 뭘 안다라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스쳐 지나가는 형식으로 다른 책들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적은 있지만, 얘가 이렇게 막 대놓고 난 이걸 알아 라고 이렇게 딱 못 박은 적이 없으니까. 왜 그럴까? 얘는 모든 책들을 이렇게 다 통틀어서 항상 뭘 아는 놈처럼 보이는데 왜 항상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 걸까? 이 네. 질문도 뭐 어차피 지금 이 회차가 오늘 우리가 녹음하는 이 회차가 알키비아데스가 플라톤 다루는 유일한 회차는 아닐 거고, 제 계획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뭔가 지금 당장 답하기보다는 뭐 다른 플라톤 저작들도 읽고 또 저희가 대화를 해보면서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계속. 근데 결국 우리가 "왜 그러냐?" 혹은 "이 사람이 정말 알고 있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스스로 대답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알미란 뭐냐?"인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도 "아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알키비아데스는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나는 정의란 뭔지 알아." 그랬기 때문에, 혹은 어려서 "뭔가가 정의롭지 않았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는 내가 정의가 뭔지 안다라는 거고, 정의롭지 않다라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이건 정의롭지 않아."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하다 보니 내가 정의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또 어떨 때는 "이게 정의로워 보인다."라고 말하지만 어떨 때는 "이건 정의롭지 않아."라는 충돌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정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해."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결론인 거잖아요. 그 사례를 보면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어떠한 주장은 펼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봤었을 때 "항상 그게 옳은 거야."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일관된 주장을 펼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도 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안다를 알지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안다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소크라테스가 뭔가를 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아직 정의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안다라는 게 뭘까?' 오늘 책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인 '안다라는 게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알키비아데스의 태도가 이 책에서 이렇게 약간 한 중반부, 중후반부쯤 갈 때 한번 싹 바뀌잖아요. 약간 그 전까지는 저 이상한 아저씨 계속 어릴 때부터 나 따라다니고 저 새끼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쵸. 약간 대답도 약간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고,
뭐 당신 말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 봅시다. 약간 요런 투였는데 딱 그 시점 알키비아데스가 한번 고백을 하잖아요. 아, 나 이거 지금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맞아요. 이게 전쟁과 평화에 관련해서도 나는 아는 게 없고 정의에 대해서도 나는 이건 것 같은데 확실치 않고 막 이게 휘뚜루마뚜루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이런 제가 뭐 정확하게 좀 책을 한국어 버전을 가지고 있긴 한데 찾기 힘들어서 그런데 거기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너가 최소한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거기서부터는 이렇게 크게 더 헷갈릴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너가 모른다는 사실을 너가 알고만 있다면은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너가 쌓아갈 수 있다는 소리니까. 예, 뭐 이게 뭐 내가 특별한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부분이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이게 알지 못한다는 거를 알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배움이 시작되고 또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알고 있는 그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만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델피 신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뭐 신한테 예언을 들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플라톤 철학을 가장 이렇게 제일 잘 관통하는 그런 주제 아니면 뭐 명언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참,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배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좀 종합을 해보면 소크라테스가 던졌던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 다음에 델피 신정을 얘기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참 아리송한 말을 하나 던지는 게 그 알키비아데스가 모른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누가 진짜 나의 스승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소크라테스가 갑자기 시인을 언급을 해요. 시인한테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다음에 물론 오늘 책의 내용에서 나오진 않지만 소크라테스도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된 계기가 델피 신전이었고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뭔가 자신의 뒤에 업고 있는 백 같은 존재들이 신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한편으로는 시인이라는 존재가 좀 추상적인 존재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어떤 왜냐, 의미에서요? 뭔가 이성적인 어떤 결론으로서 신이 우리한테 가르친다라기보다도 소크라테스가 말한 신은 신이 이런 걸 신탁에 던져줬으니 나는 이게 진리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문답법을 통해서 계속 이게 정말인가에 대한 그런 과정 없이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왜 소크라테스는 신이라고 말하지? 아니면 우리가 좀 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이라는 대답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신이래? 뭐 이게 장난치는 건가? 약간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예, 먼저 말씀 끊으세요. 말해주세요. 아니 그 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그 신이 자기 백으로 두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신이 사실은 대화 초반부터 계속 나타나잖아요. 알키비아데스 이 1에서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자기는 다 신한테서 얻은 거고 뭐 델피 신전에서 받았고 근데 그 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추구하는 이성적인 결론에 얼만큼 관련이 있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에 대답을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부분 이렇게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게 그 소크라테스가 정의와 전쟁의 그 얘기를 하면서 오디세이아와 일리아드 얘기를 하잖아요, 잠깐. 그쵸, 그쵸.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오디세이와 일리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의라는 것에 대한 그런 거의 완벽한 기준인 신들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던지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니면 어쩌면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들이 거기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전혀 이성적이거나 정의로워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결국엔 지네가 싸지른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고들 수습하기 위함
그런 것들에서 이제 기원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리스적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에로틱한 거잖아요. 에로스, 자기의 열망, 욕망. 근데 사실 그 에로스와 열망에 그렇게 얽매여 있다면 신들이, 소크라테스가 그 자신의 그런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문답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들의 최종 보스가 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나? 네네. 오히려 지금 되게 재밌는 주제를 던져주셨는데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일리아드에서 신들의 관계를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까 욕망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쵸. 자신의 어떤 목적,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하는 나라들도, 신들 말고 나라들도 사실 그 여인 한 명 때문에 일어난 대규모 전쟁이었잖아요. "내 여자가 뺏겼으니 우린 찾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아가멤논의 동생 이름이 뭐였죠? 이름들을 다 까먹었는데. 아가멤논의 동생이 아니라 그 누구지? 읽은 지 하도 한 10년 돼가지고 이게 뭐 가물가물한데, 이게 뭐였, 그 아가멤논 그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내를 뺏긴 사람, 아, 그쵸. 파리스가 예. 여자를 파리스가 뺏어가지 뺏어간 않나요? 거는 아가멤논 동생의 마누라였던 것 예. 같고, 가가지고 결국에는 저기 이름이, 그 여자 이름 뭐였지? 헬레네였나? 헬렌? 네, 헬레네였던 것 같아요. 헬레네였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때 그 사건까지만 해도 신들이 그렇게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신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 계기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두 가지 팩터가 있죠. 제우스가 싸지른 사건 사고, 그거. 그쵸. 그러니까 그 제우스가 이제 아킬레우스의 엄마한테 진 빚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쵸. 결국 아킬레우스가 이제, 이것도 또 여자 얘기긴 한데, 그 전리품으로 이제 여자 예쁜 애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쵸. 아가멤논이 가지냐 아킬레우스가 가지냐 막 싸우다가, 아가멤논이 응 내가 왕 중의 왕이야 내 거야 이래버리니까 아킬레우스가 이제 개빡쳐가지고는 바로 태업. 저거 어떻게 보면 삐졌죠, 어떻게 어, 보면. 왈 삐진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삔또가 상한 거지. 그쵸, 그쵸. 삔또가 상해가지고 나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그래가지고 지네 엄마 이제 무슨 어디 물의 여신이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어디 무슨 강가의 신이었나, 그래가지고 엄마 도와줘 해가지고는 엄마가 제우스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이 나한테 이 진 빚이 있으니까 갚으세요 해가지고 제우스가 참전을 하고. 근데 또 이 올림푸스 신들 중에서 또 한 절반 정도는 이 트로이 쪽한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블리게이션이 있는 거죠. 뭐 진 그쵸. 빚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 같은 애들이 좀 관여가 돼 있든지, 그래가지고 결국엔 신들도 이제 이렇게 막 편갈아가지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는 건데, 그 그런 소크라 거를 예, 네. 뭐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거를 보면 일리아드에서 그려지는 신들과 사람들의 모습은 처음 소크라테스가 묘사했던 알키비아데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외모를 보고 재력을 보고 그다음에 가문을 보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신이 누구의 어떤 신과 연관이 돼 있냐 막 이런 것도 보지만, 또 아까 트로이를 그 편에 섰던 신들을 보면 누가 나한테 얼마나 제사를 바쳤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재물인 거잖아요. 자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뭘 가졌냐.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 그려지는 신들은 처음 소크라테스가 "아무것도 넌 알지 못해."라고 비판했던 알키비아데스의 모습과 닮아 있는데, 그럼 그런 신들을 빼개업고 알키비아데스한테 "영혼에 대해서 알려줄게. 저 신들이 가르쳐 줄 거야." 하는 거는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이 일리아드랑 오디세이아 배경을 조금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신들은,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이랑 별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그냥 좀 더 세고 좀 더 오래 살고 그런 느낌인데, 아, 그러면은 플라톤 아니면 뭐 소크라테스가 계속 그래도 그럼에도 신을 뒤에 업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나눈 대화를 종합해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성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신들을 백으로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여기 얼마나 동의하실진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근데 그럼에도 계속 하는 그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그리고 심지어 더 웃긴 거는 어떤 신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 맞네요. 그냥 영어 저희가 좀 공통된 버전을 읽은 것 같은데 그냥 갓이라고 얘기하고, 그 갓은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캐피탈 G, 대문자 G 갓이 아니라 그냥 소문자 갓인데, 이놈이 왜 계속 신을 언급할까? 왜 계속 신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할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약간 당대 아테네 정서랑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쓰여진 배경 자체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니까, 아니 뭐 당시거나 아니면 시작하기 전 뭐 그쯤일 것 같은데, 아테네가 한창 이제 이 최전성기에 달리던 그 이제, 그 황제 이름 뭐였지요? 그 페르시아 황제, 마라톤에서 두드러 맞고 도망가네. 그 다리우스였나 크세르크세스였나 뭐 그쪽 계열인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 이 우리 둘 다 그 얘기를 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어쨌든 이제 아테네가 어떻게 보면 약간 맹주 같은 느낌으로 이제 제국화를 건설하면서, 그리고 또 여기 책에서도 나오지만 페리클레스가 아직은 이 권력을 잡고 음, 있을 때잖아요. 그쵸. 페리클레스가 알키비아데스의 그 무슨 후견이라 하나, 약간 그 스폰서는 아니고 약간 어쨌든 이렇게 영어로는 다양하게, 한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긴 해요. 뭐 네. 얽히고 얽혀가지고 어쨌든 이제 알키비아데스 든든한 백이었고, 페리클레스가. 그리고 그 아테네가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제국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분명히 신을 등에 업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뭐 아테네라는 도시가 당연히 그 기원으로 올라가 보면은 아테나 신을 모시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뭐 또 각종 여러 신들을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은 이런 그 좀 시대적인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들과 크게 상관이 없음에도 계속 신들을 이렇게 브링업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정서가 뭐든지 뭔가 어떻게 보면 신들의 공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정서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라는 추측도 들긴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그 밸리드한 클레임인지는 확실치는 않고, 이 비슷한 얘기가 좀 더 돌려본다면 소크라테스가 하는 그 이성적 접근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신들과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신들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쫙 해놓고서는, 아니야 그럼에도 내 얘기는 니들이 듣기에는 신들과 정 상관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신이 나에게 해주신 거야. 뭐 요런 식으로 좀 자기를 약간 카바치려는 뭐 그런 시도였을 음.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갔나? 이 신을 문제를 가지고 너무 억측을 한 것인가? 아유, 사실, 아, 억측이라고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사실 소크라테스의 변론? 변명이라나요? 변론이라나요? 뭐 그 뭐 아무튼 해석권 따라 상관없어. 둘 다 뭐 예, 상관없으니까. 재판 과정에서 보면 이 문제가 사실 좀 더 자세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뭐 자기 자신은 신을 믿는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너네가 생각하는 신은 아닐 거야. 약간 이런 말을 던지기도 하잖아요. 너네는 태양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태양과 달은 사실 돌덩이일 뿐이야. 그럼에도 나는 신을 믿어. 이러면서 뭔가 아테네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과는 비슷하면서도 뭔가 조금 다른 그런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로 어떤 신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까지는 확언해서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두 가지 측면은 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믿는 것들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니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과 동시에 너네들은 태양이 신이라 믿지만 나는 그럼에도 돌이라고 생각해라는 것을 보면 좀 그들과 구별하려고 하는 나는 뭔가 좀 달라. 이 얘기가 다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줬던 얘기들이 저는 억측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분명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걸 너무 거슬렀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결국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치를 좀 봐야 했던 소크라테스에 있던 거 분명 좀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대화가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 소크라테스, 말씀하신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자기 변론에서 자기가 고발당한 죄목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이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거기서 그쵸. 말하는 그 젊은이들이 알키비아데스를 포함하는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 아. 예, 조금 더 얘기해 줄래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테네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죠.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나는 믿는다. 근데 그 아테네 시민들이 보기에는 소크라테스는 자기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요약을 하면서 맨 초반부에 이 알키비아데스 얘기를 살짝 했는데 알키비아데스가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얘가 이제 이 책에서 보이는 알키비아스와 다르게 이 사람은 결국 정계 대위를 하고 잘 나가요. 아주 잘 나가요. 페리클레스를 뒤이은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장군의 그런 피겨가 돼가지고 아테네를 이끌어 가는데 이제 펠로포네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그 어디였지? 아, 이태리 남부 그 마피아들 있는데 어디였지? 시칠리, 시칠리인 것 같은데 음. 시칠리 원정을 떠나면서 그 아테네 사람들이 쟤를 거기에 총책임자 장군으로 맡길까 말까 막 고민을 해요. 왜냐면 저놈이 도덕적으로 이게 좀 애매한 거는 다들 알고 있거든. 문제 많고 좀 지 잘생기고 알고 뽐내고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그러면 또 걔가 능력이 좋으니까 보내는데 보내고 얼마 안 있어서인가 보내기 직전인가 쏙 그 알키비아데스를 재판에 회부를 해요. 걔네도 약간 네. 이상한 놈들이긴 한데 하는 말이 저놈은 일단은 저기 뭐야 지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놈인 것 같다. 견제해야 된다. 요게 베이스에 깔려 있고 그 죄목이 헤르메스 그 동상을 거기다 뭐 오줌을 쌌대나 뭐 부셨대나 똑같이 신성 모독인 거고 어. 소크라테스랑 똑같이 그러니까 역사 속 알키비아데스와 역사 속 소크라테스가 계속 그 관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네. 보여지는 것처럼 신성 모독이라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 어쨌든 뭐 그런 그 관련성이 있다. 어쨌든 알키비아데스와 소크라테스 둘 다 신을 거스른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알키비아데스 대화편을 읽으면서 신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그런 벗어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올 만한 주제고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 이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해보라라고 좀 심어놨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음. 생각도 들어요. 아, 내가 뭘 말하는지 기억났다. 그래서 그놈이 왜 파란만장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놈이 안 간다고 버틴 게다가 스파르타로 튀어. 또 적군, 적, 스파르타. 적군한테 튄 거지. 아. 근데 스파르타한테 튀어가지고는 이거는 약간 이게 나도 옛날에 누구한테 들은 건데 선생님도 들은 것 같은데 그 스파르타의 무슨 왕비였나 공주였나랑 네. 또 거시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또 일리아드 같은 스토리가 아, 나오네요. 그치. 거기서 또 거시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도망갔나 쫓겨났나 하다가 뭐 페르시아로 도망갔다가 뭐 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스파르탄과 페르시아에서 그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거든요, 이놈이. 어. 네, 어쨌든 그래서 알키비아스 인생이 파란만장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지 않은 역사 속 알키비아데스의 인생은 자신을 돌보지 않은 그 죄로서 아주 뭐 성공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또 불행하기도 했다. 뭐 요 정도 음. 교훈. 뭐 그러면 이제 아까 시작해가지고 뭐 알미 무엇이냐 뭐 그 또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야 신들에 대한 논의까지 저희가 좀 다뤄본 것 같은데 알키비아데스에서 어떻게 보면 또 계속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정의와 전쟁의 상관관계잖아요. 그쵸. 이 정의로운 전쟁, 뭐 정전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정의 얘기가 사실 나오게 되는 계기가
네. 거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소크라테스 말만 따라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만약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알키비아데스는 전쟁을 어떻게 언제 개시하고 또 어떻게 수행해 나가냐에 있어서 뭐가 더 나은 것인지 어떤 게 굿인 것인지를 다른 사람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문답을 통해서 저희가 보듯이 알키비아데스는 뭐가 더 나은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쟁관은 있는데 그 전쟁관에 대한 철학적 토대가 없는 거예요. 알키비아데스한테 전쟁이 어떻게 보면 어떤 전쟁이 더 나은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의 대답은 아마 뭐 승리 또는 뭐 명예일 텐데 그 소크라테스가 말하잖아요. 레슬링의 그런 존재 이유? 뭐 레슬링은 하지 말고 운동의 존재 이유는 체력 단련이지 승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그런 본질적인 목적도 승리나 명예가 아니라 다른 거여야 할 텐데 그 다른 게 무엇이냐? 뭐 바로 정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의로운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옳지 못한 거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의로운 전쟁이 될 수 있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전쟁과 정의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 게 정의로운 전쟁을 그렇다면은 누가 개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다, 아니다. 왜냐면은 막판에 가서 뭐 어디였지? 이 전쟁을 개시하고 수행하는 거는 뭐 오로지 철학적 지식,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알미 선행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약간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게 정의로운 거고 어떤 게 정의롭지 못한 걸 알려면 철학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철학자가 전쟁을 개시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게 올바를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의문이 계속 남았거든요. 이게 내가 너무 이렇게 행설수설한 것 같긴 한데, 무슨 질문인지 살짝 느낌 왔어요? 네. 어떤 질문인지 알겠는데 좀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재 씨가 생각하는 그 철학자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더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마다 철학자. 철학자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소크라테스가 정의하는 철학자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크라테스가 정의하는 철학자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자기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확실한 답이 아니잖아요. 자기 영혼을 돌본다는 게 뭐냐? 뭐 그쵸. 요거를 조금만 이렇게 좀 거꾸로 올라가 보자면은 자기 영혼을 돌보려면은 결국 나라는 존재는 내 신체가 아니라 영혼임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쵸.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성적인 그쵸. 존재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나왔던 내용 중에서 그 민중의 애인이 되지 마라 뭐 데모스의 러버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그쵸. 그런 얘기 나왔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갈대같이 이렇게 휘둘리지. 휘둘리지 않는다. 왜냐면 이성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뭐, 요 정도 데피니션일 것 같은데, 이게 철학자라고 쳤어. 쳐봐. 쳤는데, 이 철학자가 전쟁과 정의와 이게, 내가 말할수록 나도 더 헷갈리는 기분인데, 이게, 그 철학자가 전쟁을 개시하려고는 할까? 그러니까 그 철학자의 기준에서 정의로운 전쟁이 있을 수는 있는가? 음. 왜냐면은 아까 그 다시 신들 얘기로 돌아가서 계속 신으로 돌아가는데 110 이건 제가 이제 그 쿼테이션을 따놨으니까 바로 아는 건데 110이 B랑 C에서 그 일리아드랑 오디세이아 얘기할 때 네. 그 시들은 정의로운 것들과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견을 다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근데 사실 그게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견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 신의 열망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철학자라면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그 이성적인 철학자라면은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일리아드에서 말하는 그 정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의 기준이 사실은 완전히 가라다. 필요 없는 잘못된 기준이다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철학자 기준에서 정의로운 전쟁은 무엇일까? 아니면은 플라톤이 던지고 싶어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예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걸까?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멀리 나간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 우리가 봤던 책에 처음에 등장했던 알키비아데스는 아직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 전쟁을 하기에 혹은 정치에 입문하기에 준비되지 않았다. 너는 배우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데 결국 대화의 끝에 보면 이런 걸 배우고 나면 너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뭐 아까 동재 씨가 얘기해 줬듯이 뭐 실제 알키비아데스의 삶은 좀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책에서 등장한 알키비아데스만 본다라면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난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다라면 그거는 정의로운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소크라테스가 그럼 전쟁 자체가 나쁘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요소가 있는 걸 말하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전쟁 자체는 나쁜 거야 라는 거를 말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이 교육 혹은 이런 대화의 끝에 결론은 그럼 뭐지? 약간 좀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전쟁 얘기를 함에 있어서 사실 플라톤이 전쟁은 나빠 하지 마 약간 요런 식으로 주장이 한 거라면은 네, 그거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거는 철학자가 왕이 돼서 다스리면은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거야. 뭐 약간 요런 식의 주장이랑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고. 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약간 마키아벨리적으로 가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 어떻게 사는지는 다른 문제다. 히트로 맞죠? 그냥 막 다 싸워버려. 이렇게 가면은 또 너무 현실주의적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 중간에 약간 그 타협점을 찾아야 될 텐데,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책 중반부에 있는 내용이 떠오르는데, 약간 알키비아데스의 콧대를 꺾기 위해서 플라톤이 그 브링업하는 예시들이 있잖아요. 네. 야, 너가 그렇게 앰비션이 많고, 그렇게 욕망의 항아리인데, 너가 꼴랑 아테네? 아테네에서 네가 제일 잘난 걸로 네가 뭐 되겠어?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살짝 긁으면서 살살 이렇게 싹 하면서 불응업하는 그 훌륭한 군주들의 네. 예시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와 스파르타의 왕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시를 드는 게 왕들이라는 점이 저는 쇼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그런 민주정에서 그 민중들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알키비아데스한테 야, 그래도 너 정도의 욕망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요 정도 레벨까지는 올라가야지 네가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로 이렇게 그 드는 예시들이 페리클레스나 아니면 그 아테네에 존재했었을 그런 훌륭한 민중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폭군들이라는 점도 저는 좀 약간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좀 더 얘기해 줄래요? 시사하는 바? 어떤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지금 머릿속에 드는 생각으로는 약간 그 국가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철인왕 약간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불안하긴 네,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제시하는 그 예시들 그 스파르타의 왕과 페르시아의 그 황제가 얘한테 이 정도는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요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너 또 그렇게 되고 너가 정의가 뭔지 알고 네 영혼을 돌봤을 때 요 두 가지 컨디션이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렇다면은 플라톤은 알키비아데스 보고 이러면 진짜 철인왕인데 이러면 이러면 살짝 나가린 것 같은데 철학자가 왕이 돼가지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전쟁은 좋은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뭐지? 어, 근데 응. 저는 약간 좀 오늘 대화 포인트를 살짝 좀 바꿔보고 싶은 게 아까부터 계속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건드리지 않았던 주제 하나가 욕망과 열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에로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되게 흥미로운 점은 소크라테스가 처음 등장한 게 러버로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열망에 대한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은연중에 던져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중간 지점을 통해서 뭔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알키비아데스가 계속 욕망한 것들이 혹은 원했던 것들이 이제 자신의 훌륭한 혈통,
부, 그다음에 외모 이런 것들이 그 알키비아데스의 뭔가 목표였고 자랑거리였고 '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야.'라는 주장이었다면 중간을 지나면서 좀 변했던 부분이 그런 거는 내 속에 있는 것과 내가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지 그런 내 능력과 별 상관이 없어. 배운 게 진짜 중요한 거야라고 하면서 소울이라는 그 영혼이라는 주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마지막에 보면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자신이 그 쫓는 추구하는 것들이 혹은 욕 원하는 것이 내면의 무언가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도 이런 욕망과 좀 관련돼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던져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내가 너무 꼬투리 잡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그 말꼬투리 잡는 느낌이긴 한데, 예. 궁금한 건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 외면, 그러니까 바깥의 것들, 보여지는 것들을 향한 에로스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영혼을 돌봄으로 바뀌는 게 전쟁과 관련이 있다면, 네. 그러면은 철학자 왕은 철학자 왕이래. 아, 계속 이러네. 철학자가, 막 알키비아데스가 철학자가 돼가지고 그 소크라테스가 말한 조건들을 달성해서 아테네의 지도자가 된다면은 전쟁을 하지 않을 거란 얘기인가, 그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그쵸. "철학자가 되라."라는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은데 그럼 철학자가 됐을 때 "알키비아데스 너는 아마 전쟁 못할걸?" 이런 뉘앙스인 건지 아니면 "철학자가 되고 나서 전쟁을 해야 너는 정말 정의로운 왕이야." 맞아 이건 또 다른 문제긴 하네요, 음, 생각을 해 보니. 어렵네. 이게 사실 그 뭐지, 듣는 분들은 약간 당황할 수 있어요. 이 새끼들이 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 싹 침묵이 이어지냐. 이게 지금 청취자들의 기만하는 거나, 아니면 이 새끼들 이거 녹음 처음이라 이거 뭐 어리버리한다 이럴 수 있는데, 뭐 사실 어리버리하는 것도 사실이고, 뭐 이게 좀 처음이라 그쵸. 이렇게 어색한 부분도 많긴 한데, 또 약간 좀 바꿔서 얘기해보자면은, 저희가 하는 그 세미나 스타일의 이런 대화들이 사실은 항상 이렇게 대화로 가득 차 있진 않거든요. 가끔씩은 그냥 모두가 진짜 서로 고민하고 유포리아에 빠져가지고 이 알 수 없는, 이 내 스스로 헤매는, 머릿속을 헤매는 그 상태가 돼가지고 조용해지기도 하는데, 물론 또 이제 이거를 이제 녹음하는 입장에서 그걸 최대한 이제 후딱후딱 빨리 넘어가려고 노력은 해야겠는데, 이 정의와 그러면 예, 뭐 예. 말씀하세요. 한 가지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럼 소크라테스는 왜 알키비아데스한테 갔을까?'라는 것도 좀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타나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욕구일 수도 있죠. '내가 너를 교육시키겠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알키비아데스가 이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다면 소크라테스는 정말 순수하게 알키비아데스를 가르치고 싶어서 나타난 건지 아니면 알키비아데스를 통해서 자신이 뭔가 꿈꾸는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고 했던 건 아닌지 약간 좀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소크라테스는 왜 소크라테스의 정치적 야망이 있는가? 소크라테스가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려는 그 시도로서 알키비아데스에게 접근을 한 것인가? 그쵸. 어떻게 보면 욕구일 수도 있죠. 아, 이게 우리가 되게 소크라테스를 너무 현인처럼 보기도 하는데 4대 성인이지, 4대 성인. 그쵸. 그래서 사실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인들은. 아, 이게 그쵸. 아멘이죠. 난리 나잖아요, 말 그쵸, 잘못하면.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또 뭐 살짝 우리가 좀 이제 가볍게. 꼬아지는 마인드로 그쵸, 그쵸. 가볍게 좀 예. 건드려 보자면 소크라테스는 과연 순수했던 사람일지. 그러니까 그 질문을 약간 살짝 바꿔본다면은, 뭐 내가 이렇게 좀 잘못 왜곡하는 거란 말씀해 주시고, 네. 소크라테스의 에로스는 무엇인가? 약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네.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의 에로 열망하는 건 무엇인가? 네. 그리고 분명 이 대화가 그러니까 이 책의 대화가 전쟁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소크라테스도 알았더라면 소크라테스도 전쟁에 대한 뭔가 에로스가 있지 않았을까. 음, 그 에로스를 그러면은 네. 소크라테스가 전쟁에 대해서 에로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에 대한 전쟁일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사실 답이 없어요, 저도 이게. 이게 제가 묻는 취지는 뭐냐면은 네. 소크라테스가 정말 국가 대 국가 간의 그런 전쟁을 에로스하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소크라테스가 전쟁을 일으키고 싶었던 상대는 따로 있었는가? 그게 굳이 국가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쓴 책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캐릭터잖아요. 자기 스승이기도 하지만, 플라톤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그쵸. 그러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타나는 소크라테스가 어떤 거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에로스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곧 소크라테스의 에로스뿐만이 아니라 플라톤의 에로스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플라톤이 자기 어, 스승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쵸. 플라톤이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만약 소크라테스한테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에로스가 있다면은,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한 중후반부로 가서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한테 계속 이 민중들과 거리를 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휩쓸리면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이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철학자는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대중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와 철학의 어떠한 필연적인 그런 분리, 거리둠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거는 또 너무 이제 그 나의 이 꼬아진 철인왕 선호로 이제 비롯된 걸 수도 있는데, 왜냐면 결국은 내가 방금 말한 걸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주장을 발전시키다 보면은 결국 철학자가 왕이 돼야 하다는 거는 사실 모두가 다 인정할 것 같은데, 가장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게? 그러려면은 철학자는 이 대중들이 모르는 어떠한 지혜와 경험과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묵살할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뭐가 옳은지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까지는 가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너무 익스트림한 거고. 아, 근데 익스트림하다고 하더라도 이 철학과 정치의 그런 거리에 대해서는 플라톤이 분명히 이 책에서 말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쵸.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정의와 전쟁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소크라테스의 변론 쪽으로 연결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전쟁이었잖아요. 철학자들과 대중들 간의 전쟁이었는데, 그런 경험에 비춰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전쟁이, 아, 진짜 대중과에 대한 전쟁? 근데 그게 대중을 혐오해서, 싫어해서 일으킨 전쟁이라기보다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그 둘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충돌. 그리고 그게 비화됐기 때문에 전쟁으로 간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예시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한 1시간 넘게 대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끝물에 와서 이제 철학과 정치의 그런 좁힐 수 없는 간극까지 왔는데, 물론 대화가 저희가 뭐 많은 걸 커버하긴 한 것 같아요. 뭐 의식의 흐름대로 우리끼리 그냥 책을 읽고 얘기를 하느라 뭐 뚜렷한 결론도 없고 뭐 이게 이거다라는 그런 정답을 주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이 테마들을 웬만한 거, 메이저한 것들은 다 다룬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도달한 이 메인 팀이 이 정치와 철학의 관계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팟캐스트를 기획한 사람으로서 진영이 형한테 이제 짬을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기 좋은 책은 뭐가 있을 것 같냐? 저는 지금 무조건 소크라테스의 변론인 것 같아요. 결론? 이게 근데 제가 사실 읽을 때는 못 느꼈는데 대화하면서 계속 느낀 게, 이게
소크라테스의 변론 없이 이 책을 말할 수 있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도 그렇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도 사실 변론에서 더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 그쵸. 과정도 더 자세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저는 읽을 때 인식은 못 했는데 이게 변론에서 고발당했던 내용의 정확한 예시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점도 너무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또 지금 계속 드는 생각은 이 전쟁에 대한 마지막에 얘기했던 정치와 또 그 필로소퍼 간의 간극의 그 갈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가장 좋은 예시가 또 변론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책이 참 많이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길게 얘기했던 신에 대한 부분도 변론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쵸, 그쵸. 이래서 진짜 입문서로 읽었나 싶긴 하다. 왜냐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그 형 말대로 그 뭐야 변론과의 연관성도 많이 지금 제가 캐치를 했지만 사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 왕 얘기하잖아요. 철학자 왕, 철학자 왕, 철인왕, 철인왕. 이거는 또 국가랑도 연결이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조금 그 젊은이들, 소크라테스가 타락시킨 젊은이들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또 심포지엄에서 나타나는 그 시대적이래 그런 이 심포지엄이 이루어지던 그 장소에 모인 그 젊은이들과 늙은 소크라테스, 요것도 되게 연관이 깊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하긴 확실히 또 가장 연관이 많이 돼 보이는 거는 변론인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변론? 기? 너무 좋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녹음할 때 읽고 할 책은 변론으로 정했고, 이렇게 히트로 마트로.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뭐 정리의 한마디 아니면 뭐 소감 한마디? 소감은 별로고, 그거는 너무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건 너무 이제 대중들이 할 만한 것들이고, 이제 저희는 이 미니 알키비아데스로서 그래도 좀 이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존재들이니까, 뭐 정리의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대화에서 다 나눈 것 같은데 이제 준비는 했지만 생각은 했지만 하지 못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알키비아데스 보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등장인물이 둘밖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 점을 좀 짚고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소크라테스 책들 보면 분명 등장인물을 통해서도 전하는 메시지들이 분명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 두 명만 등장하고 그 아무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 플라톤이 의도한 계획한 메시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던지면서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뭐 저도 마지막 한마디를 하자면은 형이 방금 말한 거에서 되게 이렇게 가깝게 연관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플라톤이 이 책을 썼을 때는 아마, 물론 이건 이제 좀 자세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아마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망하고 뭐 죽었거나 아니면 뭐 어디 빤선을 쳤거나 그 일이 다 일어나고 난 후의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한 후반기쯤에 봤던 인물이고, 플라톤도 훨씬 젊었으니까. 그러면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대화편을 쓴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플라톤이 쓴 책의 첫 독자들이 아테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알키비아데스 저 샹놈을 약간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너를 견제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잘나가지고 이뻐해주고 어릴 때부터 장군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나라 팔아먹고 그러다 나중에 도와줘서 우리 좀 도와주다가 암살당해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대중들로부터 분노를 살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은 그런 주인공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형이 말했듯이 그럼에도 쓰기로 마음을 먹었고, 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분노의 감정들을 샀을 경우에 플라톤한테 어쨌든 뭐 되게 안 좋은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뭐 정치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쨌든 시민들이 다 이렇게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고 뭔가 이렇게 뭐 쟤를 죽일지 말지도 결정하던 사회였으니까,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저희의 이런 이 주제 없는
그냥 막 가는 이 대화들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가져가야 될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플라톤 책을 읽으면서 항상 이 플라톤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 질문을 앞으로도 만약에 플라톤을 읽겠다는 분들이 생기신다면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지 말이 왜 꼬이냐?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예,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희는 그러면 즐거웠습니다, 또 오히려. 예, 저기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뭐 시간 될 때 맞춰서 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디오스. 아디오스.